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물을 보고 많이 당황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 일주일 있으면 적응되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할 장혁입니다. 시험을 본 지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많이들 오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에게 아무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의 중심이 되는 자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는 요 첫 타임은 1년 중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좌 먼저 하고요. 아마 어제도 수업을 들으실 때 첫 타임은 아마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했을 거예요. 이번 한 주는 각 과목별로 아마 설명을 하는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강좌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본격적으로 그다가 수업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서부터 또 수업을 또 쭉 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도 오늘 첫 타임은 오리엔테이션 강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과정 1월 달부터 들어갈 때는 별도로 없습니다. 바로 이제 진도 들어가는 거니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요 시간이니까 첫 타임은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이 자리에는 올해 시험을 보시고 좋지 못한 결과로 다시 시작하시는 N수생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하시면 돼요. 뭐 그냥 개의치 마세요. 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편하게요.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강좌를 할 때는 중개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거의. 그건 여러분들이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항상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부동산 거래했을 때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좀 드리는 말씀을 몇 가지 해드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1년 강의나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어떤 커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왜 오셨어요 이 자리에? 제가 항상 OT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를 묻습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여기 왜 있고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돈 벌러 왔잖아요. 그죠? 열심히 벌려면 또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지금의 그 마음가짐, 그 다음에 본인들만이 생각하는 목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끝까지 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이 부동산을 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거에만 저는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목은요. 실제 여러분이 중개업 하게 될 때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써먹을 거 없어요. 이건 써먹을 거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실제 중개업만 봤을 때는 중개사법이라든지 어제 배운 민법이라든지 그죠? 또 공법이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와닿습니다. 세법이라든지 그 실무니까요. 근데 우리 과목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놓고만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자산을 여러분이 경제 생활을 했을 때 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끌고 나가고 또는 이 자산이 나한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줄까라고 하는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산이 누구에게는 그죠? 누구에게는 또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기회의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에게는 이 자산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나는 꼭 자격증만 딸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다른 방향 쪽으로도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개사 자격증 따시고 젊은 친구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하신 학생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메일도 오고 찾아오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이에요. 나이가 30, 40대, 50대 가신 분들은 그냥 하시던 거 하셔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길은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꼭 중개업만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요. 현금 1억을 갖고 있었다 하면 지금도 1억입니다. 현금은 오히려
화폐 시간같이 따리거나 인플레 생각하게 되면 많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1억을 갖고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까먹을까 봐. 이거는 현재 가치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10년 전에 1억을 갖고 비트코인을 샀으면 지금 578억이 돼 있을 겁니다. 57만 원이 아니라 578억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전에 엔비디아를 1억 정도 투자했다면 373억이 됐을 겁니다. 뭐 1억은 조금 우리하고 괴리가 된다면 그냥 1,000만 원. 1,000만 원만 했어도 37억 원 됐으면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셨을 걸? 그렇잖아요. 다 수긍하시죠? 어디가 있어요? 저 밑에 수영장 가 있지. 운동하고 이 시간에. 그죠? 네. 여러분 여유롭게 아마 생활했을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테슬라라는 주식을 1억을 주고 갖고 있었으면 지금 23억. 오케이. 자, 애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애플 11억 됐습니다. 금을 1억을 갖고 있었으면 3억 5천. 네, 자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다.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도 2억 6천 정도는 2배 이상은 됐다는 거죠. 1억 갖고 집을 샀었으면 10년 전이면 2014년 이때 서울이도 이런데 미분양 많이 나고 엄청 많이 떨어졌을 때거든요. 저도 그때 저도 이제 집을 하나 마련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굉장히 싼 값에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가 막 대출 받아서 집 사라 막 이렇게 할 때 막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서울도 미분양이 되게 많았었어요. 4억, 5억대, 84제곱미터 우리가 생각한 국평. 그게 이제 10억이 다 넘어갔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돌아오신 길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뭐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도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이거 공부했기 때문에 안내해 주는 거고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또 그 외의 투자. 우리가 부동산만 배우다 보면 부동산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시장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시장을 이제 투자로 내가 뭐 공부를 하게 되는데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를 각자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다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나온 거. 그래서 모든 투자나 모든 시장의 분석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왜?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주식에서 차트 보는 것도 전부 과거 자료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오케이. 그걸 통해서 앞으로를 예측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지금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노후 자금이나 노후 생활을 대비해서 경제적 행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본인의 더 많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역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할 때 덜 힘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저한테 누가 그래요? 해볼만 해요? 아니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왜요?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요 시기가 가장 여러분들의 전투력이 좋습니다. 막 책을 막 다 씹어먹을 정도의 마음가짐. 근데 이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이러면 슬슬 나사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냥 책가방만 메고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마지막 10월 달까지 최종에 몇 분이 남아 계실까? 아마 제 판단은 50%가 안 남아 있습니다. 멤버 체인지가 많이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아요. 감기약을 3일을 저도 감기 들으면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3일도 다 못 먹는 것 같아. 그 시간에 딱딱 맞춰서 먹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꾸준히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 꾸준히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니까 저를 믿고 에듀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자격증은 자격증 시험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경제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마 본인들이 취약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건 시험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든 거고요.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유익하다라고 하는 건 다들 느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수료증 주면 좋겠다고. 도시락 싸들고 재밌게 다니겠는데, 이게 시험이라는 거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공부하시라면, 그죠? 마음가짐도 잘 잡아야겠지만, 일단 이 학문에 대해서, 뭐 학문까지는 제가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 과목과 친해지시려고 하면 자주 학습하시고, 그다음에 자꾸 일체화되고 동화돼서 여러분들이 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말이 어렵지만은 그런 과정을 자꾸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또 실천해 나가면서 어떤 경제적인 보상도 조금 본인에게 있어야 이 과목도 재밌고 학문도 재밌고 이 부동산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자산이 될 수 있다. 대학을 왜 가요? 라고 이제 제가 항상 OT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제분도 왜 대학을 보내요? 라고 하는 거, 취업도 안 되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입시학원 설명해서. 왜 취업도 안 되고, 뭐 인류대학 아니면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이지만 뭐 스카이 아니면 더 힘들어요. 이 말부터 굉장히 속된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학을 왜 보내요? 취업도 안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로스쿨 왜 보내요? 한 2만 명씩 나오고 막 이러는데, 변호사들이, 그죠? 2만 명, 3만 명씩 됐는데 1년에도 몇천 명씩 나오는데, 뭐 월급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수입이 없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로스쿨을 보내고 변호사 시키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때 어떤 학부모님이 딱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안 간 거보다는 대학을 나온 것이 한 번이라도 기회가 더 있잖아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게 그때 설명회장에서 정답. 그러니까 모든 건, 우리가 어떤 시장에 진입하려면 내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기회를 쟁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뭐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관심 없어요. 다만 경제적 생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아마 유익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 공인중개사 과목 자체의 학습의 내용이 유익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즐겁게 우리 1년 동안을 저랑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부동산은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부동산으로 그 기회를 성공으로 연결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꼭 저는 부동산 자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 아주 난리잖아요. 주식시장이 난리잖아요. 그럼 증권이라는 것도 공부해 보시면 다 연동이 되거든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도 되게 많거든요. 리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리츠도 ETF 상품 많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를 쭉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마 주식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주식 하게 되면 그쪽으로 공부도 좀 하시고 부동산하고 연동해가지고, 또 이게 여러분 노후에 자금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똘똘한 한 채는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주택은 여러분 노후 생활에 노후 정말 중요하거든요. 노후 준비 안 되신 분들 정말 힘드니까 노후 준비도 잘 하셔야 돼요. 그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또 부동산, 생활하면서 부동산이 연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연동하셔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공부하시는 게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1년 동안 공부하실 때 항상 파이팅! 우리 시작 박수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저도 오늘 하루 열심히. 근데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날씨 추우면 점점 어렵고요. 비 오면 가기 싫고요. 근데 그 이겨내셔야 됩니다. 저도 나올 때 좋았겠어요? 아니요.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 일어나는 순간은 많이 자던 적게 자던 힘들어요. 네, 긍정적으로 아침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생각에서 항상 파이팅하는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재밌게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웃어가면서 재밌게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즐겁게 하시라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부동산학 과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아마 어제도 쌤이 일주일 동안은 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많이 언급들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도 그거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또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으로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중개사 시험은 1차, 2차 이렇게 나눈다는 건 어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개론은 무시하시고요. 부동산 학을 배우는 겁니다. 자, 부동산 학을 배우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꾸 자 요렇게까지면 우리는 학문을 배운다. 뭐 이거 다 학문이지 뭐 그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법과목이거든요. 나머지 과목은 다 법과목인데 부동산학만 사회과학 이론을 배워요. 그래서 입문하실 때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웃으면서 들어가고 울면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법과목들은 아마 어제 민법이라는 과목을 접해 보시면서 아마 법 공부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요. 그 접목시키는 게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여러분들이 접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과목이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조금 버겁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용어에 익숙해지면은 요거는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물론 시험이라는 거는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치고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아마 오늘부터 배워도요. 다 거의 한 8, 90%는 이해하고 가십니다. 근데 아마 법 과목들은 아마 일주일 들어도 내가 뭘 들었는지 이렇게 애매할 정도의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기초과정 때는 쌤들이 용어 해설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시킬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게 내용을 실생활하고 이렇게 조화를 시키려면 그 언어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법 과목인데 우리 과목만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6과목을 배우죠. 근데 공시세법이 한 과목으로 출제되니까 1차, 2차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시험 보는데 웬만하시면 1, 2차를 동차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어제도 아마 선생님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우리 과목에도 올해도 공법 문제, 세법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문제 들어왔습니다. 세 개인가? 네 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종합학문이다라고 하는 걸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요 공법과 세법 문제가 우리 시험에 세 개, 네 개, 작년에도 네 개인가 다섯 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차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객관식 시험 문제니까 사신문항이고요. 오지선다형으로 보는데 과락 없이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 1차 어느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안 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부동산학개론은 40점 맞았다, 민법을 80점 맞았다, 합격입니다. 평균 60점이 되는데, 근데 민법을 90점 맞아도요, 개론이 30점을 맞아버리면 역시 평균은 60점이거든요. 그러면 60점이 돼도 과락 40점 미만이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1차가 불합격이 되면 2차는 채점 컴퓨터가 인식을 못합니다. 이거 하면 뭐해? 의미가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1차 과목 똑같아요. 1차 과목, 2차 과목 동시에 근 한 날의 시험을 보지만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시험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 2차를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는데 웬만하면 같이 특별히 시간에 어떻게 많이 쫓기셔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나눠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같이 하시는 게 좋고 시험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단기에 끝내는 게 가장 좋다. 근데 1년이면 시간이 넉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활해 보시면 수업을 듣고 댁에 가셔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업 학생들처럼 전업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생활, 가정생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막 시험 임박해서 시간을 막 내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 공부하기에 가장 충분하게 내가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도 있고 충분하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시간을 잡기에는 딱 1년이라는 시간이 가장 좋다라고 해서 1년 커리로 시스템, 물론 시험도 1년 단위를 한 번씩 보지만 커리도 1년을 내서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커리가 1년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점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부동산학개론은 개론이라는 건 뭐 일반적인 이론 얘기하는 거니까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크게 양대산맥이 출제 양대산맥이 이론과 계산 문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론 문제가 보통 한 30개 정도, 계산 문제가 한 10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이론이 29문제, 그다음에 계산이 11문제. 11문제에서 2문제 정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9개는 그냥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를 포기하신 분들은 못 풉니다.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4분의 1 정도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 계산 문제가 그러면 그렇게 죽도록 어려운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 문제를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연산할 필요가 없이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계산기만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연산을 실수하실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기를 눌러주느냐, 그 방법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부터 왜요? 이론이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계산을 접하는 거죠. 계산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계산이 어떤 이론을 응용하는 건지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내 기억에서 오래 남아있죠. 이론이 모르고 이런 계산 풀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서 온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3월 달부터 기출과정하고 같이 접목할 때부터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그럼 제가 계산기를 준비하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계산기 갖고 오셔서 몇 가지 단순한 기능만 갖고도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계산기 꼭 갖고 오시고요. 그래도 우리 성인분들은 말씀을 참 잘 들으셔가지고요 안 갖고 오셔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인데도 안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시게 되면 계산기 누르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누르는 소리가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한 번 누르고 자판 한 번 쳐다보고 한 번 보고 답판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계산은 시간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고요. 5개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정답이 하나가 딱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 수학적으로 조금 빠르신 분들은 계산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엄청난 계산 같죠? 아니요. 사칙연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통해서 이론의 논리를 증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이 충분히 학습된 다음에 계산 문제를 접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미리 여러분이 뭐 하실 필요도 없고요. 한 뭐에 누르면 뭐에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7, 80개 정도 공식을 여러분이 체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직접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려면 이론이 충분히 숙지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론과 계산의 크게 양대 산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통 에버리지 평균 잡으면 4분의 1은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년 동안에 어떻게 시스템으로 1년 동안 강의가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 잠깐 설명합니다. 그게 1년 동안 이론 과정하고 문제 과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론이라고 해서 이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오케이. 11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7개월 동안은 이론이 나갑니다. 그럼 이론이 나가면 계산 안 하냐? 아니요. 아까 3월 달부터는 기출문제 하면서 같이 진행하는데 이론을 해도 이 문제 안에서 이론과 계산이 다 접목이 돼 있어서 이론이지만 문제하고 병용해서 수업이 또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이 있어요. 학습의 내용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쌤, 설명 드릴 때는 다 알겠는데요. 문제가 안 풀려요. 정상입니다. 이론 공부하는 거하고 이 이론이 어떻게 문제가 돼서 출제가 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안 되면 문제하고 이론하고 별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출제 컨셉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담당 쌤들이 강의를 할 때, 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 어떤 근거로 강의를 할까요? 학습의 커리를 잡을 때는 기출문제예요. 역사적으로 나오는 기출문제를 보고 그게 출제 범위잖아요. 그죠? 그 범위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학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나중에 기출문제집이 나올 때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릴게요. 그냥 성경책이에요. 모든 과목의 기출문제집은 한 권씩은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의무적으로 사시고요. 저한테 단돈 1원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기출문제집을 제가 다시 또 정선된 문제로 만들어서 왜요? 최근
36년 동안 기출 문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최근 5년간만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출 문제들 중에서 좋은 문제는 제가 별도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과정은 말 그대로 뭐요? 이제 문제만 집중적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론을 다시 끄집어내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5개월 과정이 문제 과정을 들어가는데, 이론하고 문제 풀고, 얘는 뭐요? 문제 풀고 이론으로 복습하고, 이런 식의 서로 호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자, 이제 이론 과정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또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건 거시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7주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 7주 과정에는 기초 이론 과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얇은 기초서가 있어요, 그죠? 자, 이 책은 임시로 보는 겁니다. 아직 정규 교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해마다 내용이 좀 바뀌는 내용이 있고, 또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한번 내놓게 되면 세법 같은 건 정신없이 바뀌거든요. 세무사들도 포기한 양도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세무사들도 몰라,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수진. 그래서 요거는 그런 변경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임시로 보는 거니까 요거 기초는 기초 과정 끝나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 과정에는 어떤 걸 주로 하느냐, 아마 법과목 쌤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용어 중심으로 기초적인 내용을 아마 전반적으로 나갈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현상을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 이제 총론이라고 해요.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요. 여기 경제론 제목만 보시면 돼요. 아직 목차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한번 구경만 해보시는 거예요. 경제론도 배우고, 투자론도 배우고, 금융론도 배우고, 감정평가. 자, 이런 거는 왜 배우는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수업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자, 요걸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제목만 봐도 어떤 냄새가 나요? 돈과 관련된 냄새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 계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올해도 경제론 안에서 수요 공급 이론이 6문항, 투자론 6문항, 금융론 6문항, 감정평가 6개. 오케이. 여기서 총론에서 4개. 그럼 요거만 따져도 벌써요 28개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이제 정책론이 빠졌는데, 정책론은 경제론을 배워야 정책론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6개. 그럼 그 5개 파트만 해도 4분의 3이면 어디가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 기초 과정에서 하는 요 내용은 여러분이 1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는 부분입니다. 죽겠어요. 투자론 때문에 죽겠어요. 경제론 때문에 죽겠어요. 감정평가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분야가 정복이 안 되면 합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요, 6개 딱 나왔다. 오케이. 이게 다 어렵게 나와요? 반은 깔아줘요. 6문제면 3개 정도 그냥 하면 나올 정도로 깔아줘요. 시험은 항상 난이도는 여러분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깔아주는 문제도 있고 중간 난이도도 있고. 저는 항상 40문제다라고 하면 40개 다 맞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20개 맞힌다. 확실하게 20개 맞힌다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 20개 찍어도 4개는 맞고, 혹 하나 모자르면 민법에서 좀 꼬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가장 여러분이 수험생활을 하면서 어때요? 이해력을 요하는 거죠. 엄청난 공식과 엄청난 내용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기본서를 보면은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그 엄청난 내용을 여러분이 학습해야 되는데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뒤죽박죽. 우리 자매님들 가족 구성원들의 옷,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옷 계절별로 봄옷, 가을옷, 여름옷, 겨울옷 다 어디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자기 옷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본인이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티셔츠 그거 어디 있지? 그러면 장롱에 어디에 오른쪽 왼쪽에 몇 번째 봐, 거기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왜 모르는데 와이프는 잘할까요? 저는 제가 정리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학습도 마찬가지죠. 내가 배운 내용이 어느 부분을 배우고 어디 소속이고 여기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항상 목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입문을 시킵니다.
칠판 왼쪽에 학원에 오시게 되면 항상 제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써놓는 거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어디가 출제 포인트인지를 먼저 이렇게 써놓고 제가 수업하는 와중에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봅니다. 빨리 왼쪽 보셔서 내가 지금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지 토지 용어를 공부하는지 부동산 특성을 공부하는지 항상 내가 뭘 하는지를 확인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4시간 들었는데 집에 가면 뭐 했지 오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뭐 했고 어떤 내용을 공부했고를 목차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따가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요 기초 과정 때는 당연히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요? 요 중심으로 나갈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초적인 내용으로. 왜요? 나중에 횟수가 이제 어때요? 1회독, 2회독 거듭되면 기초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스킵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오신 분들이 힘든 게 뭐냐? 이제 올해 시험 봐서 합격하신 짧은 기간에 합격해서 나가신 분도 있고 올해 중간에 시작하셔가지고 떨어지신 분도 계셔요. 떨어지신 분들 대부분 하는 말씀이 뭐예요? 중간에 딱 왔어요. 이제 뒤늦게. 근데 이미 기초학습부터 기본학습부터 기존에 있던 수강생분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기초적인 내용을 중간에 막 문제풀이 하는데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럼 자꾸 기초적인만 내용 할 수 없잖아요. 실제 시험 수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기초적인 내용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해야 될 내용과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은 심화과정에는 설명을 안 하거든요. 왜? 이미 다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기초만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과정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건 언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때 뒷심을 발휘합니다. 응용력에서. 그러니까 사고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논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체계가 잡히신 분들은 응용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응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독해조차도 어렵습니다. 독해조차도 어렵다는 건 한글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과 조금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짧은 기간 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풀이에서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안 풀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초과정에서 했던 내용은 여러분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노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기초과정 때는 제가 부동산 학은 공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학원에 나오신 분들은 그냥 학원에 나와서 수업만 듣고 가십니다. 아마 문 열고 나가시면 내용이 다 포맷이 될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기초과정 때 11월, 12월 달은 집에서 뭐 공부해요? 민법만 공부하셔요. 되셨죠? 어제 민법 수업 들으셨죠? 그것만 주구장창 하셔요. 조금 여유가 되시면 공법 정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부동산 학은요? 보지 마셔요. 그냥 1월 달부터 하셔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만 참여하셔가지고 아 이런 걸 배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숙지하시고 가시면 따로 복습하지 않으셔도 1월 달부터 다시 두 번째 반복되면서부터 하셔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으니까 일단 어디에 치중하셔라? 민법에 치중하시는 겁니다. 민법이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법 안 되시면 중개사법도 힘들고요. 민법 안 되시면 공시법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과목에 파급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학습을 많이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민법만 11월 달, 12월 달 주장창 민법만 한번 해보셔요.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우리는 수업만 들으시고 이 내용도 제목만 보면 엄청날 것 같지만 또 수업을 들으게 되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내용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다만 여기에 수학적인 논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계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기초과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다 따라오세요.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어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나중에 힘들어요. 문제만 조금만 바뀌어도 숫자만 바뀌어도 심지어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초과정이 중요하니까 빠지지 마시고요. 기초과정에 했던 내용은 심화과정 가게 되면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1년 동안 발목을 잡을 겁니다. 학습에 투하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고요. 정규 과정 언제부터 들어가요? 1월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제 10주 과정입니다. 그러면 기초 과정은 전체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중심으로 입문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1월부터 들어갑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10주 과정을 통해서 전체 영역을 다룹니다. 이때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중심을 기초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필살기라고 해가지고 제 강의 A명이 필살기거든요. 필살기하고는 조금 다른데 필살기 자료 갖고 여러분하고 학습, 그 내용은 기본서의 내용을 축약해 놓는 노트가 하나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브 노트가 나갈 건데 이 서브 노트하고 수업을 같이 할 것입니다. 이거는 12월 달 되면 다시 안내가 들어갈 거니까 요약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대한 분량을 수업의 요 앞에 화면에 띄운 내용들을 바로 있기 때문에 쓰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그냥 별 표시만 체킹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본서, 이 기본서도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서 좀 잘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읽으셔요. 일단 글을 안 읽으세요. 두께가 두꺼우니까 안 읽으셔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독해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문제를 보시고 뭘 물어보시는지 이렇게 독해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시험은 어차피 언어로 표출되고 그 언어를 이해해서 내가 푸는 거기 때문에 그 언어적으로 접근을 못 하시면은 이해하는 거하고 시험의 언어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라고 1년 내내 외쳐도요. 제가 지금 24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접해봤을 거 아닙니까? 안 읽으셔요. 잘 안 읽으셔요. 근데 기초에서 시간이 좀 충분할 때, 기본 과정에서 시간이 좀 충분할 때 읽어주신 분들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성과가 나오면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도 나오고 그러면 재밌는데 공부는 죽으라고 한 것 같은데 점수 안 나오면 그거만큼 멘탈이 흔들리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일요일 날 나가서 일을 해요. 직장에서 나오래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나와서 고생했으니까 내가 100만 원 줄게. 회사에서 그래봐요. 회사 가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100만 원 주겠다는데, 그죠? 대가가 있으면 안 힘들어요. 근데 대가 없으면 힘들죠. 돈도 안 주고 나오라 그러면 입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돈 준다 나오면 입 안 나와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가가, 성과가 나오면 덜 힘든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힘들거든요. 그때 한글이 안 돼. 요즘 젊은 친구들 문해력 떨어진다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실제래요, 실제.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거니까 이름 쓰고, 이름 그럼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주소 이렇게 되면 자기 주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핸드폰 이렇게 쓰면 뭐 010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핸드폰 그랬더니 아이폰, 갤럭시 뭐 이런 거 쓴다 그러잖아요. 좀 이해를 못 하신 분이 계셔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력서에 이름 김땡땡, 주소 어디, 핸드폰 아이폰,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문해력이 요즘 젊은 친구들 심각하답니다.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어린애들 글씨 쓰는 거 한번 보세요. 한글 글씨, 저도 참 악필이지만 너무너무 글씨를 못 써요. 중고등학생들 글씨 쓰는 거 보면. 왜 그래요? 이거에 익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안 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처럼 받아쓰기 하고 막 이런 걸 안 했고, 몇 페이지 써서 몇 페이지까지 써와 이런 숙제를 안 하니까 글씨 쓰는 연습이 안 돼서, 아마 자제분도 있으면 애들 글씨 한번 쓰는 거 한번 보세요. 글씨 아마 못 쓸 거예요. 모양 안 나올 거예요. 본인들 모양보다 악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핸드폰 하는 거 봐봐요. 우리 공무원 준비한 친구들 봐봐요. 한 손으로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다 해. 그리고 짧은 시간 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그 짧은 탐에도 몇 번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해. 엄청납니다. 근데 글씨 쓰는 걸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면 안 나옵니다. 모양 안 나옵니다.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독해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기본서 좀 많이 읽으셔라. 한글이 좀 돼. 시간이 없을 때는 못 읽어요.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읽어주시면 좋고요.
학습의 내용이 진행이 되면 성과가 나오려면 문제를 풀어야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OX 기출 문제를 확인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배운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래야 그 내용을 복습하실 때 요 컨셉에 맞춰서 복습을 해야 됐다는 걸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OX 문제로 나갑니다. 객관식 문제가 옳은 거 구하세요, 틀린 거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OX 문제예요. 그 OX 문제를 연습을 하고요. 다음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이제 3월달 중순서부터 5월달까지 10주 과정은 이제 핵심 이론 기출 과정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론을 기출 문제하고 접목시켜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심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요 과정이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풀어내야 될 문제 수준으로 내용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두 바퀴가 돌았기 때문에 기초 과정, 기본 과정이 두 바퀴가 돌았기 때문에 요때는 완성된 기출 문제를 갖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실제 난이도를 접하는 과정이고요. 각각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연결돼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경제론 그러게 되면 경제론 지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경제론 내용에 총론의 내용도 들어오고요. 세법 즉 조세 정책이란 정책론도 들어오고요. 금융론도 들어오고요. 여러 분야가 이렇게 믹서가 돼서 종합적인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가 상당수 많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출제 유형에 맞춰서 수업이 들어가니까 요 3월 달, 5월 달 과정이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역시 뭘 사용해요? 이때서부터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직접 계산 문제도 접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갖고 여러분하고 접하면서 수업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단원별 기출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별도로 기출 프린트를 나눠 드릴 겁니다. 이거를 1년 동안 잘 모아 놓으시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스프링을 해 놓으셔 가지고 나만의 문제집을 만들어 놓으셔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이 자료를 사용하시게 되면 빨리 고득점 할 수 있는데 접할 수 있다. 역시 이렇게 이론 과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6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6월 달, 7월 달 8주 동안 문제풀이가 나가는데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해마다 문제를 보면은 쌤들은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분석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에요. 한 4분의 3 정도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자꾸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부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쌤들이 그거를 언급을 해주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바꿔서 막 요리조리 바꿔서 응용해서 냅니다. 그래서 거의 4분의 3 정도는 기출 패턴에서 돌기 때문에 그 기출 패턴을 분석을 하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도 항상 어떻게 돼요? 예상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응용해서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 과정이다. 이때는 별도의 이제 단원별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단원 문제집이 별도로 나옵니다. 책자가 나와가지고 단원별로, 그 얘기는 오늘 총론 배웠으면 총론만 집중적으로, 투자론 배웠으면 투자론만 집중적으로, 경제론 배웠으면 경제론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한 챕터씩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그래서 문제를 갖고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2달이죠. 8주니까 요걸 다시 9월 달에는 못해요. 4주 과정. 4주 과정이면 이제 한 달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과정이 들어갑니다. 역시 모의고사식이니까 40문항씩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번 보고 풀어보고 이제 동영 들어가기 전에 맛배기입니다. 이제 단원별로 진행을 한다. 시험은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단원별로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건 다시 중요한 이론들을 문제로 어떻게 돼요?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때 이제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핵심 이론 과정에서 못 풀었던 기출 문제 다 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못 풀었던 기출 문제나 그 다음에 다른 시험에서 우리 부동산학 문제가 나온 거,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 시험에 우리 과목이 또 동일한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 해마다
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우리 시험에 한두 개 정도가 유사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건 제가 다 알아서 그 해마다 나왔던 문제를 섞어가지고 대비합니다. 여러분 민법쌤들이 민법 푼다 그러면 우리 중개사 문제만 갖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 임박해서는 뭐 법무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이나 변리사 시험이나 각종 자격 시험에 나와 있는 민법 문제를 우리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는 발췌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아마 제공을 할 것입니다. 왜? 시험관에 이렇게 돌거든요 문제가. 왜요? 출제위원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시험에서 좋은 문제 있으면 이 시험에도 갖다 쓰고 막 이렇게 응용하니까 그런 걸 아마 담당쌤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역시 제가 알아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사주 과정에 단원별로 적용하는 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문제로서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이 사주 과정을 이제 모의고사 문제지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2주 과정, 8주 내용을 4주로 압축, 다시 2주로 압축. 그래가지고 쪽집게라고 해서 이제 이론하고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정선된 문제가 또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출제 가능성인 지문을 총 정리를 하면 9월 달 중순서부터 10월 달까지 4주 과정 매주 모의고사를 보십니다. 동영이라고 하는 건 실제화 시험과 유사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지 직접 마킹하는 연습까지 하셔서 오셔서 시험을 50분간 치르고 마킹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시고, 답안지 제출하시면 여러분들의 개개인 점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번 문제의 정답률이 몇 %고 2번 문제의 정답률이 몇 %인지를 바로 10분 만에 나옵니다. 그럼 그게 담당 쌤들한테 다 전달이 되면 해설 나갈 때 아이고 1번 전멸이네 이렇게, 그러면 1번을 여러분이 많이 틀렸다 그러면 중요한 걸 중심으로 낼 거 아니에요. 많이 틀렸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꼭 마킹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게 부족한지를 문제 갖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은 거는 다 풀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시간을 좀 줄여서 가볍게 넘어가고, 정답률이 떨어지는 것들은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50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3시간 해설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동영 훈련이 잘 되셔야, 물론 실제 문제와 같이 모의고사 문제지가 제공이 돼요. 요 동영 모의고사를 잘 하셔야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 가서 이제, 근데 동영 모의고사는 전체로 푸는 거기 때문에 일주에 전체가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8주 내용을 4주 내용으로, 2주 내용으로, 1주 내용으로 압축해서, 어차피 당일날은 6과목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해하는 거하고 기억하는 건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첫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2달 뒤에 오거든요. 다시 첫째 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을 자꾸 단축시켜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인들이 학생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집중력이 애들하고는 다르죠. 왜? 한 군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회생활, 경제생활, 가정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남아있질 않아요. 우리가 연습장에다가 글씨를 쓰고 지우개를 지우면 처음엔 잘 지워집니다. 근데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몇 번 하다 보면 연습장에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성인들한테는 가장 좋고요. 어떤 1시간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보다 30분씩 2바퀴를 돌리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1년 동안 여러분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굳이 안 쓰셔도 과정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 과정 쌤들이 어떻게 나가겠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들어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요. 자, 부동산 학기는 목차 한번 볼게요. 우리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어떤 걸 배우는지 내용은 조금 이따 수업에 들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거시적으로 제목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의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는 게 총론입니다. 보통 평균은 3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동산학 총론을
왼쪽을 보시면 목차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어디가 출제 포인트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럼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항상,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부동산 총론은 뭘 배우느냐?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학이니까 부동산학은 어떤 걸 배우는 학문이며 우리 부동산학은 왜 배우고, 그죠? 부동산의 학문적인 성격은 뭐가 있으며, 그럼 부동산 학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요. 오케이.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부동산이 뭔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택지, 대지, 뭐 필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지 막 이런 말 들어봤죠? 토지의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부동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일반재와 다른 차이점, 특별한 성질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은 뭘 사고 팔아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노원에 있는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어요. 오케이. 그 노원에 살다가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 물건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물론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걸 여기다 팔고 또 다른 데 이사 가야 되거든요. 물건을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은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뭘 사고 판 거냐 이거예요. 뭘 사고 판 거냐? 권리를 사고 판 거예요. 권리. 그 권리가 뭐예요?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소유권이라는 거거든요. 물건을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건을 산 게 아니라 그 물건은 가만히 있고 이 물건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10억 주고 사는 거예요. 또 갈 때도 못 갖고 가니까 이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남한테 팔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일반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특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이 기타는 이제 나중에 타가모. 올해도 이제 주택법에서 이제 뭐 단독주택이니 공동주택이니 이런 거 구별하는 게 출제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메인은 요 네 가지인데 이렇게 포인트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고 하나하나씩 이제 각계 전투로 들어갑니다.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활동 하나요? 오케이. 그러면 경제론 배웁니다. 경제론도 안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그 경제론의 핵심은 첫 번째 수요공급 이론이거든요. 보통 4문항에서 5문항 나오는데 올해는 6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계산 문제는 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별표지 3개. 요거 준비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30분 1시간이면 내용이 끝나거든요. 자, 근데 경기변동 올해 한 문항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내년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백발백중 한 문제 나온다는 거죠. 시장론에서 2개 나오고 지대입지론에서 보통 3문항에서 5문항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해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초과정에는 당연히 수요공급 이론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안 되시면 정책론이 힘듭니다. 이 정책론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1015 정책 10월 15일 날 부동산 정책 나왔잖아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도 부동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법률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법률은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웁니다. 관련 법규를. 우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론이 안 되시면 정책론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책론 하시려면 경제론은 우선이기 때문에 기초과정에서는 정책론 하지 않습니다. 왜? 경제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제론 하고 그 다음에 정책론 공부할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6문항이 출제되는데 여기서 다른 과목이,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니까 세금으로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법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고,
또 행정법, 여러분이 부동산 관련 부동산을 정부가 통제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개입하면 공법 문제가 우리 시험에 또 나오고, 그래서 다른 과목이 연동이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 2차 과목을 같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론이 나옵니다. 올해는 6개, 작년에 3개 나와서 제가 올해 수업할 때도 작년 3개 나왔다고 올해도 3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6개 이상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올 땐 8문항까지 출제가 됐고요. 원탑입니다. 부동산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부동산학개론에서 가장 기출 문제가 많은 파트가 이 투자론 파트입니다. 출제하는 사람들도 난이도 조절, 변별력 조절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계산 문제거든요. 내면 틀린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별력, 난이도 조절할 때 가장 내기 좋은 파트이기 때문에 출제도 많고요. 또 이 투자론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주요 관심사잖아요, 부동산이. 그래서 이 투자론이 경제활동에 우리 실제로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다, 원탑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되고 기출문제도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에요.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또 연동이 됩니다. 그죠?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고가성 때문에 타인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남의 자본, 타인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자금 융통, 줄여서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동이 되니까 6개, 12개입니다. 그죠?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두 파트가 15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거의 40% 가까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해마다 좀 편차가 있으니까. 그럼 이 투자 금융 파트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힘겹게 다가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체계만 잘 잡아 놓으시면 오히려 이쪽 부분이 더 쉬워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투자금융이 끝나면 이제 기타 활동론이 들어가는데 이 활동론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됐어요. 이용활동, 관리활동, 개발활동, 마케팅활동. 자, 올해는 이용, 관리, 개발이 하나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마케팅에서만 한 문항 출제됐습니다. 보통은 관리 하나, 개발 2개, 마케팅 하나, 요게 4문제 정도 나오는 게 보편적이고, 요 이용활동은 직접이라기보다는 이제 간접적으로 용어 해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 3, 4가 핵심이 내용인데, 자, 관리하고 개발 올해 안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 백발백중 나옵니다. 제가 작두 타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출제위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올해 출제위원이 들어갔다, 전년도 기출문제를 먼저 본다고요. 어떤 거 냈네? 근데 중요한데 안 나온 거는 어떻게 돼요? 내겠죠. 이거 빠졌네? 그럼 난 내면 되지 뭐. 그럼 어때요?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작년보다 문제가 신선하네, 왜 안 내는 걸 낸 거니까. 그 다음에 난이도는 전년도 합격생 상위 몇 %에 뛴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마루타로 돌립니다. 그분들에게 합숙을 시키면서 시험을 풀어보게 합니다. 난이도 조절. 그런 건 잘 모르시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검증을 해가지고 난이도 조절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안 나왔던 부분이 내년엔 출제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려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요거는 조심스럽게 봐주세요 라고 푸시를 드려요. 4번째, 7번째가 이제 감정평가론이죠. 이 감정평가론이 여러분들에게 왜 힘드냐, 맨 마지막에 있어서 그래. 교재가 맨 마지막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힘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앞에만 시커멓고요, 중간 이후에는 깨끗합니다. 항상 그래요. 이제 항상 홀수달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홀수달 또는 첫 시간에 꽉 찹니다. 학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파이팅도 넘치고요. 1주, 2주, 3주 지내가면서 슬슬 빠집니다. 그래서 짝수 마지막 되면 텅텅 비어요. 다시 또 1월달 되면 꽉 찹니다. 앞에만 하는 거예요, 앞에만. 그러니까 이건 교재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학습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맨 앞에서만 놀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쪽이 더 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문제를 푸셔라 라고 하는 것도 주문을 하거든요. 자신 있게 풀 수 있으면 이쪽 뒷부분을 푸시는 게 오히려 빨리 풀 수 있다. 여기도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작년에 7개 나왔어요. 올해는 6개 출제가 됐습니다. 15% 내외라고 딱 출제 기준이 적혀 있기 때문에 6개 밑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이 가장 기출문제가 많다.
오케이. 작년엔 요게 원탑, 올해는 똑같이 6개씩 출제가 됐는데 아무튼 요 별표시 친 걸 중심으로 제가 기초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만 대놓으시면 이런 것들은요 30분이면 끝나. 그냥 1시간이면 끝나고 30분이면 끝나고 이렇기 때문에 양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힘을 주셔야 돼요? 많이 나오고 중요도 난이도가 높은 거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먼저 공부하시고 이렇게 자질구레한 건 언제요? 9월 달에 보셔도 상관없어. 사실 물론 1월 달부터 보겠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내용을 배우고 이런 내용은 이따가 수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리엔테이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 주, 2주 지나면서 본인 생활의 패턴, 루틴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학원 끝나고 집에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한번 시간을 뽑아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일요일 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녀분들과, 그죠? 또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다 사회생활에서 각종 경조사나, 그죠? 모임이나 이런 것들, 또 아이들 또 행사나 이런 것도 있다 보면 결코 공부할 시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 계획적으로 미리 한번 보수적으로 한번 가장 최소한적으로 한번 짜보세요. 그럼 정말 시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한글 안 되니까 기본서 항상 가까이 하시는 거를 초반에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래도요, 난 안 믿어, 안 할 거라고 믿어. 잘 안 하세요. 근데 이겨 나가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 기본서 가까이 읽으시고요, 책을 많이 읽으시려고 하시는 노력을 조금이나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점수 언제 나와요?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처음에 막 첫 모의고사부터 막 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N수생 분들이 많습니다. N수생 분들이 치고 나가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점수 안 나와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셔라. 과정이니까, 문제 푸는 과정이니까 모의고사 보는 것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9월달, 10월달 돼야 내 점수 나와요. 근데 그 내 점수가 뭐 엄청난 점수는 아니에요. 60에서 70 요 정도 이제 나오는데 대부분 50에서 70 그 사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전체 평균이 70점이다. 이건 시험 문제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항상 여러분들 전체 시험을 보게 되면 평균 점수는 50점이 채 안 됩니다. 실제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는 이제 어때요?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꾸준히 학습하십니다. 몰아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몰아칠 만큼의 용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라는 얘기예요. 몰아치기 쉽지 않으니까 꾸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은 항상 담당 쌤하고 하셔요. 여러분들끼리 고민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복도에서 계속 본인 설명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10분, 20분씩 앉아가지고 얘기하세요. 아니, 담당 쌤한테 물어보면 1분이면 해결될 걸.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상담하지 마셔라. 쌤하고 상담하는 것 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이고 정확하게 학습하는 거니까 쌤하고. 오케이. 애들 믿고 저를 믿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내가 이 쌤하고 1년 동안 수업을 나가도 괜찮겠다라고. 왜? 과목마다 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들어보시고 나 이 쌤 수업이 나랑 맞아. 그럼 그 쌤 믿고 1년 동안 가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쌤들마다 강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순서도 다르고 강의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분 저분 거 막 듣다 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막 이분 듣고 저분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메인 선생님을 놓고 쭉 나가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의 내용인지 어떻게 돼요? 다 됐으면 이 쌤은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이렇게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처음에 개념 잡고 뼈대를 잡을 때는 어느 한 쌤 수업을 듣으면 끝까지 그 쌤을 믿고 따라오시고, 또 쌤이 나가는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가는 자료만 잘 갖고 계셔서 제가 요 자료서부터는 모아두세요 라고 해요. 모아두신 다음에 나중에 스프링 문방구에 가셔서 스프링 하시면
나만의 문제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만 갖고 보셔도 시험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쌤 저쌤 자료 갖고 막 보지도 않아. 사실 또 보지도 않아. 그냥 자료만 이따만큼 있고 막 복도에 막 굴러다니고 그런다고요. 한 쌤만 딱 잡으셔서 문제, 그 쌤이 제공하는 자료만 잘 모아 두셔도 내용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믿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즐기면서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배울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부가 쉬워요? 아니요.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확 이러고 싶어. 공부는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즐기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예전에 지인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 아주 예전에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근데 그 꼬맹이가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지금은 이제 회계사가 됐거든요. 그 친구가 커서. 근데 어렸을 때 공부를 계속 잘했는데 다른 게 뭐냐면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니?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그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때였고 공부가 너무 힘들지? 그랬더니 어차피 해야 되는데요. 뭐 어차피 할 거면 즐겁게 하려고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 펴면서 상쾌 이러고 나온대요. 우리 애들은 인상 쓰면서 나오거든요. 상쾌.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진짜로 상쾌하니? 아니 이러면서 인상을 쓰더래요. 힘든데 인상까지 자기가 써버리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완전 애늙은이지. 그죠? 그 14살 먹은 애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꾸 마음이라도 상쾌하다 이렇게 해야지, 행복하다 이래야지 힘든 걸 이겨나갈 수 있대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우리 애들한테 힘들지 그러면 이 당근이지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니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즐겁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걸 중학생한테 듣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쭉 오시면 밑에 헬스장 수영장 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는 올라와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 올라오시면 그분들이 그래요. 지하에서 올라오시면 누군 팔자 좋게 저희 가서 이거 하고 수영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뭐하러 여기까지 올라오냐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든다고 막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근데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해서 부자 돼서 나중에 크루즈 타자고요. 그렇죠? 여행도 다니시고 여러분 경제생활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이고 광고 듣고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됐지요? 화장실 다녀오세요.